앞으로 3달 정도 남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통이 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의 입만 뻐끔거릴 뿐, 내 귀에는 오직 내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의 끝이 고작 3달이라니.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넋을 놓고 있는데 작은 방에서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여보. 엄마 3개월 남았대. 그보다 지난번에 봤던 그 상조 상품 말이야. 그걸로 예약할까? 이왕이면 보기 좋아야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들의 저 서늘한 목소리. 그날 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잔인한 신호탄이 될 줄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박복래, 올해 70하고도 둘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억척스럽게 살아왔다고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25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갓난쟁이 아들 민수를 업고 자갈치 시장 좌판에 앉았습니다. 남들은 새벽잠에 취해 있을 시간에 나는 광어배를 갈랐고 9시 뉴스가 끝날 무렵이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젖은 돈을 펴서 말렸습니다. 내 손에선 늘 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었고 무릎은 시도 때도 없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이 고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잠든 아들 민수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장에서 받은 온갖 서름과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내 세상은 오직 민수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들 행여나 기죽을까 남들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고 과외 한번 못 시켜주는 게 한이 되어 밤새 생선 상자를 나르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수는 다행히도 번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어여쁜 며느리까지 얻어 손주를 안겨주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박복래, 너 참 잘 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매일 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였습니다. 어젯밤 과음했다는 아들 속이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뭘 이런 걸 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 민수가 식탁에 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김지영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화장품 냄새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아들 녀석의 그릇에 국을 듬뿍 퍼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속 버리면 안 되지. 얼른 먹고 가. 오늘 큰 계약 있다면서. 아, 맞다.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네. 민수는 국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거 말이에요.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바로 갚을 수 있는데. 민수야, 그건 됐어요. 맨날 안 된다고만 하시지. 아들은 그대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명치 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는데 그 소리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애써 괜찮다고 생각하며 남은 국에 밥을 말아 넘겼습니다. 아들이 남긴 밥이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아침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갑자기 명치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식탁을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짜증 섞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요, 어머니? 저 지금 바쁜데. 민수야, 나나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 좀. 아, 진짜. 또 소화 안 되시는 거겠죠. 약 드세요. 저 지금 중요한 회의 들어가야 돼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야속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겨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피를 뽑고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나는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봉래 환자분, 보호자는 어디 계시죠? 마스크를 쓴 젊은 의사가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저 혼자 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선생님? 의사는 한숨을 한번 쉬더니 그제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음과 무심함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게 무슨...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위암 말기.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왜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나한테 왜 하필 이런 일이?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암이라니요. 얼마 전에 한 건강검진에서는 그냥 위험이라고만 했는데 그땐 그랬겠죠. 지금은 암입니다. 말기요. 이미 손쓰기 늦었습니다. 의사는 기계처럼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게 식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그때 의사가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3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통이 됐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진료실이 거대한 진공 상태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의 입이 뻐끔거리는 것이 보이는데 마치 소리 없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병원을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낯선 아파트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청춘, 내 인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암이라니. 그것도 3달밖에 못 산다니.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나를 붙잡고 함께 울어주겠지. 괜찮을 거라고, 어떻게든 살려낼 거라고 말해주겠지.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녁 늦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시네. 아들은 소파에 겉옷을 던지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보거라. 할 말이 있다.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들은 마지못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낮에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가 내가 암이란다. 위암 말기래. 나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를 감싸 안아주길,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내 기대를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남았대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슬픔이나 충격 대신 마치 보고를 받는 상사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라고 하더구나. 3개월이라. 생각보다 짧네요. 아들은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병원비나 다른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편히 쉬고 계세요. 그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닫히는 문소리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위로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리를 시작하려는 듯한 사무적인 태도뿐.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아들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 하는 전화였습니다. 나야.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병원에서 그랬다네. 3개월. 아들의 목소리는 낮에 나와 대화할 때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한마디는 내 남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잘 됐네. 우리 대출금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그보다 지난번에 봤던 그 상조 상품 말이야. 그걸로 예약할까? 이왕이면 보기 좋아야지. 당신은 집에 오면 어머니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들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이왕이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이 내게 보였던 서늘함의 이유. 그것은 슬픔을 억누르는 아들의 성숙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미의 죽음을 빛청산의 기회로 여기는 짐승보다 못한 탐욕이었습니다. 나는 방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독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죽어가던 나를 다시 살려내 처절한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 잔인한 신호탄이 될 줄은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방에서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들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그 말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피가 나지 않는데도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 목숨값으로 빚을 갚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이게 꿈일까? 내가 헛것을 들은 걸까?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어 보았지만 아들의 그 서늘한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뻑뻑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들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은 내 평생의 자부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나를 산송장 취급하는 아들 내외의 탐욕이 깃든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며느리 지영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어젯밤에 민수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습니다.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 생각하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 누웠습니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뭐든 다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내 옆에 앉아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됐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으니 그냥 나가보거라. 내 차가운 대답에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방 안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통장 혹은 부동산 서류, 아들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 어머님, 혹시 중요한 물건들 넣어두는 곳이 따로 있으세요? 저희가 잘 보관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편찮으시면 정신없어서 잃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돌아눕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요,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나가라고 했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고함에 며느리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것들이 벌써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내 방에 들러 안부를 묻는 척 집안에 갓나가는 물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방을 들락거리며 서랍을 열어보거나 장롱을 뒤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무기력했습니다. 밥도 먹기 싫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런 나를 보며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하루는 며느리가 손주 녀석을 데리고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며느리는 일부러 손주 녀석을 제 방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학원이다, 숙제다 핑계를 대며 손주가 저와 정붙일 시간을 교묘하게 차단해 온 것입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어느덧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녀석이 제 발로 방에 들어오니 반가운 마음에 덜컥 눈물부터 났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강아지 왔구나.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에게 속삭이는 말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방에 예쁜 보석 상자 어디 있는지 여쭤봐. 할머니가 우리 예준이 주실 거래. 순간 손주를 안고 있던 내 팔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어린 손주까지 이용해 내 폐물을 탐내는 며느리의 모습에 이가 갈렸습니다. 나는 손주를 밀어내고 다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내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넘겨주고 억울하게 눈을 감아야 하는 건가? 분하고 원통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거실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장례식장은 알아봤어? 저번에 말한 데는 예약 꽉 찼다던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더 좋은 데로 예약했어. VIP 전용관으로. 아버지 회사 사람들이며 당신 친구들 오는데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어머, 잘했네. 역시 당신이야.
근데 비용은 어떡하고? 우리 지금 그럴 돈 없잖아. 어머니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되지. 내가 내일 은행 사람 오라고 할 테니 당신은 옆에서 바람 좀 잡아. 어머니 사업 때문에 급하다고 둘러대면서 도장만 찍으면 그 돈으로 우선 상조 비용 치르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우리 새 차부터 뽑자.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정말? 어머, 신난다. 근데 어머님 정말 석 달 안에 돌아가실까? 더 오래 사시면 어떡해? 의사가 그랬다는데 뭘. 그리고 저렇게 매일 누워만 계시는 거 보니 석 달도 못 버티실 것 같더만. 아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미의 목숨을 담보로 돈노름을 하고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악귀들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장례식장 카탈로그를 보고 있던 아들 내외가 화들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카탈로그에는 하늘 정원, 영원의 안식 같은 위선적인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라산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들 민수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미리 좀 알아보려고. 미리?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 장례식장 구경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오해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을까봐.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 위에 놓인 카탈로그를 집어들어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다 집어치워. 내 장례는 내가 알아서 해. 아니, 죽더라도 너희들 손에선 절대 안 죽어. 나는 소리를 지르며 카탈로그 조각들을 아들 내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였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절대로. 저 악마 같은 놈들에게 내 모든 것을 넘겨주고 눈을 감을 수는 없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저것들이 흥청망청 쓰게 둘 수는 없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함께해 온 내 친구 오영숙. 그 지독한 오지랖과 불같은 성질머리라면 지금의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죽어가던 내 안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복래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할 소리냐? 수화기 너머로 내 오랜 친구 영숙이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함께 생선 대가리를 쳐온 내 인생의 유일한 동지. 나는 어젯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숙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석 달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과 아들 내외가 내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까지.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새벽녘에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영숙아, 나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일까? 팔자 타령은 무슨... 야, 박복래.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너 그 아들 어떻게 키웠어? 시장 바닥에서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고 구르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게 하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았냐고. 근데 고작 적간 놈들한테 내 평생을 다 내주고 죽겠다고? 웃기지 마.
영숙이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칼날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게 아니라 엉겨붙어 있던 절망의 덩어리를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찬 새벽 공기 속에 입김을 불며 생선 상자를 나르던 젊은 날의 내가 젖먹이 아들을 업고 자판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내가 아들 녀석 손에 쥐어줄 과자값이라도 더 벌려고 꽁꽁 언손을 녹여가며 돈을 세던 내가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이야. 누가 그래? 의사가 그랬다고? 야, 요즘 세상에 의사 한 명 말만 믿는 사람이 어딨어. 동네 병원 의사가 뭘 안다고 그래. 일단 큰 병원부터 가봐야지. 내가 아는 교수가 있어. 당장 오늘 아침에 그리로 가자. 내가 십시까지 너희 집 앞으로 갈 테니 며느리한테는 시장에 바람 쐬러 간다고 둘러대고 꼼짝 말고 있어. 알았어? 영숙이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이라니. 한번 내려진 사형 선고를 되돌릴 수 있을까?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오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이 말대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저 짐승 같은 놈들 좋은 일만 시키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자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가, 나 시장에 바람 좀 쐬고 오련다. 그러시든가요? 오래 걷지 마세요. 쓰러지시면 저만 귀찮아져요. 며느리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 뻔뻔한 얼굴. 나는 속에서 치미는 화를 꾹 누르고 낡은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내 등 뒤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님 시장 가신대. 글쎄, 죽을 날 받아놓고 뭐 저렇게 돌아다니고 싶은지 몰라.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주 같은 말을 뒤로하고 나는 아파트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내가 심어놓은 채송화가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 꽃들도 내년이면 다시 필 텐데 나는 저 꽃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닦아냈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영숙이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영숙이는 혀를 찢찢 찼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며칠 사이에 반쪽이 다 됐네. 다 얼른. 영숙이의 손에 이끌려 서울에서 제일 크다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초진을 접수하고 피를 뽑고 온갖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했던 검사들이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분주했지만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팔 이쪽으로 주세요. 많이 아프셨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고 영숙이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는 내 차트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속이 많이 쓰리셨겠어요. 위염이 꽤 심하시네요. 네, 위염이라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염이라니. 분명 그 젊은 의사는 내게 암이라고 했습니다. 말기암이라고 석 달밖에 못 산다고. 네, 만성 위축성 위염입니다. 헬리코박터균도 보이고요.
약 잘 드시고 식단 조절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노 교수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났다는 기쁨보다는 거대한 혼란이 나를 덮쳤습니다. 그럼 그 젊은 의사의 말은 뭐였단 말인가? 선생님, 저 다른 병원에서는 위암 말기라고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던데요. 내 말에 노 교수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위암 말기요? 누가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합니까? 물론 염증이 심해서 내시경 사진만 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조직 검사 결과는 명백히 단순 염증입니다. 암세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 의사, 경험이 많이 부족했나 보군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거나.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저 불친절하고 실력 없는 의사가 내린 어처구니 없는 오진이었습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옆에 있던 영숙이가 내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잘됐다, 복래야. 잘됐어. 하늘이 도운 거야.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다시 심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이었다. 나는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었다. 그런데 내 아들은 내가 죽는다고 믿었고 그 사실에 슬퍼하기는커녕 내 재산을 탐했다. 나는 병원을 나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내 손을 잡고 연신 이제 걱정 말라고 말했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죄는 악질적이었습니다. 제 어미가 죽어간다는 말에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없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한 그 뻔뻔하고 잔인한 본성. 그것이야말로 진짜 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습니다. 영수가, 나 이대로 집으로 안 갈란다. 뭐, 그럼 어디로 가려고? 나 저놈들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내가 죽은 줄 알고 내 재산을 다 가지게 될 거라고 믿게 만들 거야.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모든 걸 빼앗아 버릴 거야. 내 말에 영숙이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내 친구 박복래가 이래야지. 좋아. 내가 같이 해줄게. 그 개자식들, 우리 손으로 끝장을 보자고.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작전부터 짜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눈에 가시 같던 늙은 어미가 제 발로 집을 나가주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영숙이의 집에 머물며 복수를 위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복수를 계획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내 인생 제2막에 잔인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의 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영숙이네 집 작은 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내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어제 나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가는 길 조용한 요양원에서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은 아주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더니 이내 슬픔을 가장한 목소리로 내 뜻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안도감과 희열을 나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내가 눈앞에서 사라졌으니 마음 놓고 내 재산을 탐할 준비를 시작하겠지요. 복래야, 일어났냐? 밥 먹어라. 영숙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따끈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영수가. 고맙긴 뭐가. 일단 밥부터 배불리 먹어.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지. 영숙이의 말에 나는 꾸역꾸역 밥을 목으로 넘겼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자, 이제 작전을 짜보자. 일단 내 아들놈 통화 내용부터 녹음해야 해. 내가 아는 심부름센터 놈한테 부탁해서 집이랑 내 아들놈 차에다가 녹음 장치 하나 숨겨놓으라고 할게. 영수가 그런 건 비싸지 않냐? 돈 걱정은 마. 내가 나중에 다 갚으면 되지. 일단 증거부터 잡는 게 중요해. 영숙이는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허름한 시장 골목에 있는 낡은 사무실이었지만 변호사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내 뜻까지. 어머님,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상속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아드님이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페르나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영숙이의 도움을 받아 나는 완벽한 시한부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한껏 잠기게 하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다. 요양원 생활이 생각보다 힘에 부치는구나. 숨도 차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 어머니, 기운 내세요. 제가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조급함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을.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가 요양원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영숙이와 나는 요양원 근처 찻집에 앉아 아들 내외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에 지겨움이 가득했고 아들은 연신 손목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들은 간병이 아니라 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내 목숨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겠지요. 나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갑자기 열이 올라서 병원에 좀 와 있다. 다음에 오너라. 네, 병원이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기운이 좀 없을 뿐이다. 나는 일부러 더 위독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내 연기는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가 아들 차에 숨겨놓은 녹음기에서 아들 내외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던데? 그러게 말이야. 잘 됐네. 괜히 오래 끌면 우리만 피곤하지. 그나저나 어머니 통장이랑 인감도장 어디다 두셨는지 알아냈어? 아직. 입을 꾹 다물고 계셔서 돌아가시면 은행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근데 어머니 재산이 정말 아파트 하나가 전부일까? 그럼 뭐 더 있겠어?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판 돈이 오죽하겠어. 아파트만 해도 감지덕지지. 나는 녹음기를 끄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어리석은 것들. 내 평생의 노력을 고작 아파트 한 채로 셈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나 복례다. 네, 어머님. 웬일이세요?
내가 아무래도 정말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나한테 좀 와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쾌재를 부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당연히 가야죠. 지금 바로 갈게요. 며느리는 아마도 내가 유언이라도 남기려는 줄 알았을 겁니다. 혹은 재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려는 줄 알았겠지요. 약속 장소는 내가 평생을 바친 자갈치 시장의 한 허름한 횟집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횟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런 데서 다 보자고 하세요. 비린내 나게. 나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 앞에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열어보거라. 내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며느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을 모아온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가락지와 민수 돌 때 맞췄던 금반지까지 내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걸 정말 저한테? 그래. 너에게 줄게 아들 주면 다 팔아치울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손주 장가갈 때 보태주거라. 나는 일부러 아들을 깎아내리며 며느리의 환심을 샀습니다. 며느리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됐다. 이제 와서 뭘. 그저 내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해다오. 며느리는 비단 주머니를 품에 꼭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금부치들은 며느리의 탐욕을 증명할 첫 번째 증거물이자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을 첫 번째 이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영숙이와 함께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들에게 금부치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박 났어. 시어머니가 금을 이만큼이나 줬다니까? 역시 죽을 때 되니까 정신을 차리나 봐. 이거 팔면 꽤 되겠지? 나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내 아들 내외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겠지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 꿈은 악몽이 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년이 내 친구 금부치를 다 처먹었단 말이지. 영숙이의 가게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울렸습니다. 나는 어젯밤 며느리 지영에게 금부치를 넘겨준 일과 그 후 녹음된 통화 내용을 영숙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영숙이는 녹음 내용을 듣는 내내 주방 칼로 도마를 내려칠 듯 씩씩거렸습니다. 복내야, 너 정말 독하다. 어떻게 내 평생이 담긴 걸 저런 못된 년한테 넘길 생각을 다 했냐? 독해야지. 저것들보다 더 독해져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그건 그냥 미끼야. 저것의 탐욕을 세상에 증명할 첫 번째 증거물이자 저둘 사이를 갈라놓을 불씨가 될 게다. 내 차가운 말에 영숙이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럼 이제 다음은 뭐냐? 변호사는 만나봤고 또 뭘 하는데?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지. 저놈들 손에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게. 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변호사는 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남겨도 법적으로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짐승 같은 놈에게 내 피 같은 돈을 단 1원도 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다 옮겨놓지 않으면 죽고 나서 아들놈이 소송을 걸면 무조건 일부를 떼줘야 한다고. 뭐, 그런 개 같은 법이 다 있어? 그래서 재단을 만들려고 한다. 나는 영숙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던 박봉래가 아니라 수백억 자산가 박봉래의 목소리였습니다. 재단? 무슨 재단? 내 이름을 딴 장학재단. 평생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나처럼, 내 아들처럼 돈 때문에 엇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내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저놈들이 평생 구경도 못할 만큼 큰 재단을 만들 거야. 내 계획을 들은 영숙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봉래야, 너 돈이 그렇게 많았어? 나는 내가 그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지. 내 아들놈도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땅 사모은 거 아무도 몰라.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나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내 비밀을 영숙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이는 내 말을 듣는 내내 감탄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박봉래. 너 정말 무서운 년이었구나. 그럼 당장 그 땅들 팔아서 재단 만들면 되겠네. 아니,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땅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저놈들이 눈치챌 거야. 지금은 내가 가진 모든 게 저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저놈들이 그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로 남겨야 한다. 우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비공개로 박봉래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고, 나는 영숙이의 도움을 받아 아들 내외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며칠에 한 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점점 더 쇠약해지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민수야, 나다. 의사가 이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구나.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어머니, 힘내세요. 제가 곧 갈게요. 아들은 이제 내 전화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반색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미리 요양원 간호사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내가 위독해서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 둘러대도록 손을 써놓은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허탕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녹음기에는 또 하나의 증거가 기록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큰 병원으로 옮겼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나 봐. 우리 이제 어떡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잘 됐네. 그럼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이네. 그나저나 어머니 아파트, 그거 어떻게 처리할지 빨리 계획 세워야지. 상속세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우리가 같이 살면서 어머님 병간호했다고 하면 세금도 많이 줄일 수 있대. 그리고 상속받자마자 바로 팔아서 우리 저기 강남에 새 아파트부터 알아보자. 나 당신 친구들한테 맨날 기죽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저것들은 이미 내 아파트를 자기들 소유인 양 떠들고 있었습니다. 김칫국도 저런 김칫국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마지막으로 내 얼굴 보고 가고 싶다. 유언장도 미리 써둬야 할 것 같고, 유언장이라는 말에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아니다. 내가 집으로 공증인 데리고 오너라. 내 마지막은 내 집에서 맞고 싶다. 나는 일부러 아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공증인을 데리고 와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재산에 대한 그의 탐욕을 명백한 증거로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숙이의 부축을 받으며 오랜만에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 사이에 완전히 아들 내외의 살림살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 손때 묻은 물건들은 전부 창고에 처박히고 그 자리에는 며느리의 취향이 담긴 화려한 가구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내 집이었지만 완전히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변호사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증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분은 이정훈 변호사님이세요.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실 겁니다. 아들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내 팔을 부축하며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위선자들의 연극이었습니다. 나는 힘겹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공증인이 내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복래 어르신, 유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전 재산을 아들 이민수에게 상속한다는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노골적인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전 재산 부동산과 예금, 주식을 포함한 내 모든 재산은 나는 잠시 말을 끊고 아들 내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 뭐라고요, 어머니? 사회에 환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지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공증인은 당황한 나와 아들 내외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못 들었느냐? 내 전 재산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나는 쇠약해진 목소리로 연기하며 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으로 하세요. 평생 모으신 재산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기부하세요? 저한테는, 이 집의 유일한 아들인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네. 예준이 대학은 어떻게 보내라고 저희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저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힘겹게 손을 들어 민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것이 어찌 돈뿐이겠느냐? 내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 이름 석자,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겠니? 그리고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좋은 일 한번 하고 간다는데 내가 막을 셈이냐? 내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공증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복래 어르신, 정말 이 내용대로 유언장을 작성하시겠습니까? 한번 작성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그대로 해주세요. 결국
유언장은 내 뜻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증인이 돌아간 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받은 기침을 해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은 그 와중에도 내 걱정을 하는 척 달려왔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힘겹게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 내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어머니가 정말 재산을 다 기부하신대. 우리 이제 망했어. 조용히 해.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 유언장이야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어머니 비위를 잘 맞춰드리는 수밖에 없어.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삼시세끼 사내진미를 차려 내 방으로 가져왔고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내 방으로 달려와 내 어깨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내가 쇠약해진 몸으로 겨우 밥을 한술 뜨면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는 것처럼 눈물을 글썽였고 내가 밤새 기침이라도 하면 아들은 밤을 새워 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효도 연기를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들이 따라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효심이 내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보니 어머님 뜻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전 재산을 다 기부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절반 정도는 저희한테 물려주시고 나머지 절반을 기부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만 해도 세상 사람들 모두 어머님을 칭송할 거예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침묵에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평생 관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님 뜻도 지키고 저희도 살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것들은 아직도 나를 바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마지막으로 가족사진 한번 찍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가시기 전에 저희 가족 다 같이 예쁜 모습으로 사진 한 장 남겨두고 싶어서요. 가족사진. 그 얼마나 따뜻하고 정겨운 말입니까?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에는 사진이 아니라 유언장을 향한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핑계로 나를 구슬려 다시 한번 유언장을 고치게 하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속내를 훤히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꾸나. 네가 부탁하는 일이니. 내 허락에 아들 내외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내게 고운 한복을 입히고 직접 화장까지 해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진관에 도착하자 아들은 가장 비싼 액자를 고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가장 좋은 걸로 해주세요. 사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내게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옆에는 아들이, 그 옆에는 며느리가, 그리고 그들 앞에는 손주 녀석이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기 직전
나는 옆에 앉은 아들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너 내가 정말 이대로 죽을 것 같으냐? 내 말에 아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살려낼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내 인생에서 가장 서글프고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우리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은 훗날 저들의 위선을 증명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진 찍으니 정말 좋죠? 이제 우리 유 원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래, 그러자꾸나. 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에 공증인을 다시 집으로 부르거라. 그날 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겠다. 내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되어간다고 믿고 있겠지요.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돌아온 내 집, 내 방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설게 변해버린 집안 공기가 폐부 깊숙이 느껴졌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명징한 심판의 의지만이 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짐승 같은 것들의 잔치는 끝날 것입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어젯밤엔 편히 주무셨어요?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영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나를 맞았습니다. 그 손에는 따끈한 죽과 동치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지만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내 집에서 자니 아주 깊이 잠들었단다. 내 말에 지영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 뜻대로 유 원장을 고쳐줄 것이라 믿는 눈치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님. 공증인 변호사님은 10시까지 오시기로 했어요. 식사하시고 저희가 예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릴게요. 며느리가 차려준 죽을 몇 술 뜨는 둥마는 둥하고 나는 녀석들이 골라준 가장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잔칫날이라도 되는 것처럼 집안 전체가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은 이제 완벽하게 저들의 탐욕이 들끓는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한 10시가 되자 지난번에 왔던 공증인이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내 오랜 친구 영숙이와 장학재단 설립을 도와준 최 변호사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온 거예요, 어머니? 아들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없던 인물들의 등장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내 마지막 길을 증언해줄 증인들이다. 너희도 싫진 않겠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한다는데. 내 단호한 말에 아들 내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인이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복래 어르신, 지난번 작성하신 유 원장을 수정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경하시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내 입술만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쇠약한 척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그 기침 소리에 녀석들의 얼굴에 스치는 안도감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콜록, 콜록 수정해야지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지난번엔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새끼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재산을 남에게 준단 말입니까? 내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드디어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의 팔을 툭 쳤습니다. 그럼 재산 분배를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 내가 가진 이 아파트는 물론 내가 평생을 모은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을 포함한 내 모든 재산은 내 아들, 이민수에게 상속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나는 그들의 기쁨을 잠시 만끽하게 내버려둔 후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요, 어머니? 아들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첫째, 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의 아들과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영숙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영숙이는 품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아들 내외가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잘 됐네. 괜히 오래 끌면 우리만 피곤하지. 그나저나 어머니 통장이랑 인감도장 어디다 두셨는지 알아냈어? 어머니 아파트 팔면 되지. 상속받자마자 바로 팔아서 우리 저기 강남에 새 아파트부터 알아보자. 녹음 내용이 흘러나올수록 아들 내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우리 집 도청했어? 며느리가 나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도청이라니. 그저 너희의 진심을 확인했을 뿐이다. 둘째 조건이다. 너희는 나에게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다시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거실의 큰 텔레비전 화면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금은방에서 내 금부치를 팔고 그 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조건,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배신감에 찬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안 그랬어? 어머니 재산 빼돌리려고 혈안이 돼서 돌아다녔잖아. 위선 떨지 마. 두 사람은 서로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그 추한 광경을 지켜보며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조건이다. 너희는 내 생명을 위협한 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내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어간다고 믿었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슬퍼했느냐? 아니, 너희는 내 죽음을 기회로 삼아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빨리,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지만을 궁리했다. 너희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너희 빚을 갚아줄 돈줄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쇠약한 노인 연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똑바로 서서 내 앞에 무너져 내린 두 짐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너희는 단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공증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작성한 유언대로 내 전 재산은 박봉래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이것이 나의 최종 유언이다. 내 선언에
아들은 이성을 잃고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최 변호사와 영숙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들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즉시 고소해 주십시오. 명백한 기망행위로 제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들이 내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아들 내외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오늘부로 재단 명의로 기부 절차를 밟을 겁니다. 너희는 이제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게다.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을 것이야. 내 선언에 며느리는 실신한 듯 바닥에 쓰러졌고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망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영숙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늦은 후회와 절규가 들려왔지만 내 마음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나를 짓누르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박복래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내 인생의 진짜 제2막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해요. 다 저 노인네가 꾸민 짓이라고요. 내 집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기 미수. 그들이 내게 저지른 죄의 무게가 은빛 수갑이 되어 그들의 손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발견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예준이는 어떡하라고요. 그 순간 손주 예준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죄 없는 아이에게 더 큰 불행을 물려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차마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나는 영숙이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던 거대한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재판에 넘겨져 내가 제출한 모든 증거 앞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시한부라고 믿고 그 믿음을 이용해 내 재산을 편취하려 했던 모든 추악한 행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거짓 효도 연극으로 유언장을 고치려 했던 점, 며느리가 내 마지막 선물이라며 준 금부치를 팔아치운 점, 아들이 사업 자금을 핑계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점까지 그들의 모든 기망행위가 법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옆에서 바람을 넣지 않았으면 저는 결코 어머니를 속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어머니 재산에 눈이 멀어서 나한테 온갖 더러운 짓을 시켰잖아요. 그들의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며 나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 아파트는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남았을 뿐 그들의 차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손주 예준이는
며느리의 친정 부모가 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예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충분한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복래 장학재단이 교육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모은 수백억의 재산은 이제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제는 재단 소유가 된 내 아파트에 마련했습니다. 저들에게는 탐욕의 공간이었던 이곳을 나는 희망의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영숙이가 골라준 가장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지역문화회관 대강당의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지역 유지, 그리고 후원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복래 장학재단 이사장 박복래입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생계를 꾸려온 평범한 안악이었습니다. 제게는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 청춘도, 제 건강도, 제 인생도. 하지만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땀 흘려버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어리석음은 제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고 저 자신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오늘 제 과오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은 이 재산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이 저처럼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돈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른들이 없도록 제 남은 인생을 바쳐 이 재단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객석 한가운데에서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영숙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이 내게 달려와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앳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들.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나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내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너희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거라. 그날 저녁 나는 영숙이와 함께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낡은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복래야, 이제 속이 좀 후련하냐? 후련하고 말고 내 평생의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다. 앞으로는 뭐 할 거냐? 맨날 재단에만 출근할 거야?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아니, 나 다시 생선 팔란다. 뭐? 영숙이가 놀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출근은 일주일에 2번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 나와서 너랑 같이 생선 팔아야지. 내 고향은 여기고 내 자리는 여기야. 이제는 여기에서 다시 사람 냄새 맡으면서 살고 싶다. 내 말에 영숙이는 소주잔을 채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박복래답지. 좋아. 내일부터 당장 나와. 내가 제일 좋은 목 하나 빼줄게.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웃고 떠들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정말로 자갈치 시장 좌판에 다시 앉았습니다. 박봉래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거창한 명함 대신 나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과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백억 자산가가 시장에 나와 생선을 판다며 신기해했지만 나는 그 시선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손님들에게 덤으로 생선 한 마리 더 얹어줄 때의 그 기쁨, 그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낡은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슴 아픈 연민이었습니다. 나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나 자신, 박봉래로 살아갈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이름은 박봉래. 올해 70하고도 둘. 나는 오늘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없는 탐욕이 소중한 가족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인공 복래 씨처럼 평생을 바친 믿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아들 내외처럼 순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복래 씨처럼 억울한 상처를 홀로 삼키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스스로가 아들 내외처럼 돈이라는 가치 앞에서 소중한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